제가 10대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표를 산 사람들은 차례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 가족은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8명이나 되는 아주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은 분명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값져 보이진 않아도 방금 빤 듯 깨끗했고 아이들도 굉장히 예의 바르고 얌전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둘씩 짝을 지어 부모 뒤로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날 밤 구경하게 될 어릿광대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해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는 한 번도 서커스를 구경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은 그 아이들이 결코 잊지 못할 멋진 날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흐뭇한 얼굴로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자랑스럽게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가장이에요. 남편도 미소를 보내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눈빛도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요. 당신 역시 아이들의 훌륭한 엄마라오. 이때 매표소의 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세요. 직원이 입장 요금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남자의 입술도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매표소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었습니다. 방금 얼마라고 했소? 매표소 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했습니다. 아마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때였습니다.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짜리 지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지폐를 다시 주워들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방금 당신 호주머니에서 이게 떨어졌는데요? 남자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남의 동정을 바라진 않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아버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에 감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물기 어린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잡았습니다. 그리고 $20짜리 지폐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 가족은 표를 사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지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집도 그리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나는 비록 서커스를 구경하지 못했지만 하나도 허전하거나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말 아름다운 서커스를 눈앞에서 직접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댄 클라크의 서커스라는 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떠세요? 마음이 좀 따뜻해지셨나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슴속에 여운이 계속 남는 글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영상 준비하면서 한 3번 정도 읽게 되었는데 읽을 때마다 계속 먹먹하더라고요. 요즘 MZ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적 정말로 동네에 서커스단이나 요랑극단이 찾아오곤 했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옛날 생각도 나면서 오늘 글에 더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글을 작가가 더 행복한 결말을 위해서 썼다면 아마도 매표소 직원이 그 불행한 과정을 모두 보고 주인공과 아버지를 무료로 입장시켜줘서 행복하게 서커스를 관람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방점은 서커스를 보지 못하고 돌아오는 주인공이 느끼는 감정, 하나도 허전하거나 속상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주인공도 그래봐야 10대의 어린 나이였는데 왜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서커스 보는 날을 주인공도 얼마나 기다렸을 텐데요. 그래도 이 주인공은 서커스를 보여준 아버지보다 훨씬 멋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평생 마음에 담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아버지가 멋있는 부분은 순간적인 센스로 모두를 행복하게 했다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앞에 가족들을 보고 있다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보시오, 사정이 딱하게 된 것 같은데 이 돈으로 아이들과 재밌게 서커스를 보시구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돈을 건넸다면 어땠을까요? 20달러를 쓰고 아들과 서커스를 못 보게 된 건 똑같았겠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의 마음은 뭔가 찜찜하지 않았을까요? 돈을 받은 앞에 아버지도 아이들이 보는 데서 더 이상 어깨에 힘을 준 모습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것을 본 8명의 아이들도 서커스를 보는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서커스 관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큰 이벤트인지 짐작이 안 되시는 요즘 분들을 위해 조금 각색을 해보자면, 서커스 관람이 아니라 롯데월드 어드벤처나 에버랜드 아니면 캐리비안 베이쯤으로 공간을 바꿔보면 이해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생전 처음 아이들을 데리고 큰소리치며 에버랜드에 갔는데 매표소 앞에서 카드는 한도 초과, 현금은 부족하고 신이 나서 들떠있는 아이들 8명은 내 뒤로 제잘제잘 예쁘게들 서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로서 얼마나 진땀이 나고 답답한 상황일지. 이날 주인공은 아버지의 선한 마음도 크게 배웠겠지만 바로 이와 같은 배려와 재치도 함께 배웠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결론을 짓자면 주인공과 아버지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서커스를 보러 갔을 것 같고요. 주인공은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을 했을 것 같고요. 앞에 있었던 대가족들도 모두 다 평생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어떠신가요? 20불의 가치. 오늘 하루도 힘들게 시작하고 있을 우리 회원님들, 행복은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돈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행복이 창문으로 도망친다고요.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조금 더 행복해지느냐, 조금 더 불행해지느냐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전파되는 바이러스가 바로 해피바이러스라는데, 우리 회원님들에게서 시작되는 해피바이러스가 가족들 전체, 회사 전체, 우리나라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좋은 글이나 개인적으로 겪은 감동적인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람들의 지갑이나 수첩 속을 들여다보면 신용카드와 가족사진, 그리고 교통경찰에게 떼인 속도위반 딱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기 마련입니다. 또 더 깊은 곳의 귀퉁이에는 작은 쪽지에 좋아하는 시가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지갑 속을 정리하다가 한 묶음의 차용증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불기한이 30년도 지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이제야말로 그 빚들을 갚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제 말 듣고 계세요? 엄마, 전 엄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빚졌어요. 엄마는 절 위해 수많은 봉사를 해주셨죠. 예를 들어 엄마는 언제나 저를 위한 불침번을 드셨어요. 제가 기침을 하거나 울거나 늦게 귀가하거나 마룻바닥을 삐걱대며 걸어가면 언제라도 엄마는 잠에서 깨셨죠.
또 엄마는 독수리의 눈과 사자의 용기를 가지셨지만 무엇보다도 엄마는 대저택보다도 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가장 신속한 주방장이자 요리사였어요. 한 조각 남은 쇠고기로 훌륭한 스테이크를 만드는가 하면 참치로 칠면조 요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셨죠. 또 전날 남긴 음식만으로도 곰 같은 몸집을 한 두 아들의 허기를 채워주셨어요. 또 저는 엄마에게 식탁 서비스와 저의 목욕 서비스를 빚졌어요. 엄마는 날마다 저의 얼굴과 귀를 팍팍 문질러 닦아주셨고 그 모든 걸 당신의 손으로 직접 하셨죠. 또한 어린 아들의 바지를 자주 세탁해서 그 아들이 오점 없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눈물을 말려주고 사춘기 시절의 문제들까지 다리미질 해주셨죠. 그런 것들은 어떤 세탁소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엄마는 저에게 보디가드가 되어주셨어요. 천둥과 악몽의 두려움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셨고 수많은 풋과일과 완전치 않은 음식들로부터 보호해주셨죠. 또 제가 엄마에게 의료봉사를 빚지고 있음은 신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엄마는 저를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타박상과 나무가시와 사춘기와 우울증으로부터 치료해 주셨어요. 또한 자주 긁으면 더 낫지 않는다거나 눈을 자꾸 삐딱하게 뜨면 사시가 된다는 의학적 충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충고는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깨끗한 속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겠죠. 또한 저는 엄마에게 온갖 동물 치료를 빚지고 있어요. 엄마는 제가 데리고 오는 온갖 집 잃은 동물들을 먹여주셨고 강아지와도 같은 저의 풋사랑의 고통도 치료해 주셨어요. 저는 또 엄마에게 온갖 놀이에 대한 봉사를 빚지고 있어요. 엄마는 어떤 어려운 시련에도 집안을 즐겁게 유지하고자 노력하셨고 또 크리스마스나 생일이면 온 가족을 위해 파티를 마련하셨어요. 또한 가장 적은 예산으로 우리의 공상이 실현될 수 있게 해주셨지요. 엄마는 저에게 모든 공작물 만들기를 해주셨어요. 연을 만들어 주셨고 자신감과 희망과 꿈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하늘에 가 닿도록 하셨지요. 또한 엄마는 온 가족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게 하셨고 그래서 어떤 나쁜 시련과 위기까지도 이겨낼 수 있게 하셨고 삶이 그 튼튼한 토대 위에 설 수 있게 하셨어요. 전 또한 엄마에게 너무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드렸어요. 커나가는 아이가 갖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온갖 필요한 물건들 때문에 엄마는 늘 가계부와 씨름을 해야만 하셨죠. 잭나이프를 꽂을 수 있도록 작은 주머니가 달린 말장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사과파이가 2조각밖에 없는데 사람이 3명일 경우 엄마는 갑자기 자신은 사과파이를 싫어하니까 너희들 둘이 먹으라고 하셨죠. 이것이 바로 내가 너무도 오랫동안 갚지 않은 차용 증서의 내용이다. 게다가 여기에 적은 것들은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 어머니는 너무도 적은 몫으로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자신에게 필요한 수많은 것들을 희생함으로써 어머니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이리라. 내가 아무리 갚아도 차용증서에 적힌 것을 다 보상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멋지고 대단한 일은 내가 엄마께 키스 한 번만 해드리면 엄마는 그 모든 빚을 면제해 주신다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2마디만 하면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작가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요. 내가 빚진 것이라고 제목 붙여진 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참 이상하죠? 아빠는 어느 날부턴가 내가 좀 커버리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아빠에서 아버지로 바뀌었는데 엄마는 죽을 때까지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머니라고 하는 순간 왠지 좀 멀어진 느낌이랄까요. 물론 딸들은 계속 아빠라고들 많이 부르던데 아들들은 나이 먹고 아빠라고 부르기가 좀
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오늘 글을 읽으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울 때 해주시던 모습들, 또 지금 우리 집사람이 우리 아이에게 해주는 모습들이 함께 겹치면서 너무나도 공감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테이크나 칠면조, 사과파이를 먹고 자라진 않았고 잭라이프 주머니가 달린 말장화를 사달라고 조르진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제품들이 있죠. 계란 비빔밥이라든지 젠 김에 흰밥을 넣어서 손으로 꾹꾹 눌러 만들어주신 김밥이라든지 잭라이프 주머니가 달린 말장화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어릴 적 우리 딸에게 안 사줄 수 없었던 LED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캐릭터 부츠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이 글의 마지막은 정말 가슴을 알싸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얼마나 남는 장사를 하는 건지 말이죠. 누군가의 노래에 맨몸으로 와서 옷 한 벌은 건졌다고 하는데 오늘의 글을 읽고 보니 그 정도가 아니네요. 도대체 얼마짜리 혜택을 본 건지. 하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그 믿지는 장사를 하고 있겠죠. 또 우리의 아들, 딸들도 그럴 거고요. 하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으신 분들, 또 아직 자녀를 갖지 않으신 분들께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녀를 갖는 것만큼의 축복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 아무리 믿지는 장사라도 해낼 수밖에 없는 삶이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웃음 하나에, 그 발가락 꼼지락거림 하나에, 엄마라는 말 하나에, 엄마 사랑해라는 말 하나에 말이죠.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father, mother, I love you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란 말의 뜻은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이죠. 알고 계셨나요? 재밌죠? 오늘 아침에는 부모님께 혹은 아들, 딸들에게 전화, 문자나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뜬금없겠지만 사랑한다고, 행복한 하루 되라고, 아마 어색하고 당황스러워 하겠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는 분명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본인도 미소 짓는 행복한 하루의 시작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좋은 글이나 개인이 겪은 감동적인 사연들 보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난 덴마크의 고향집에 가는 중이란다. 얘야, 그냥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 나한테 건 마지막 전화에서 아버지는 반시간 동안 이 말을 7번이나 되풀이하셨다. 난 제대로 듣고 있지도 않았다. 그 얘기를 듣고는 있었지만 그 말뜻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도. 난 아버지가 100살은 넘게 사실 거라고 믿었다. 큰삼촌께서도 107세까지 사셨으니까. 난 엄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 아버지가 느끼는 깊은 슬픔과 후회에 대해 알지 못했고 당신의 강렬한 고독감을 그냥 빈 둥지에 홀로 남겨진 새로서 느끼는 고독감 정도로만 이해했다. 그게 아니면 친구분들이 다들 오래전에 이 지구별을 떠난 것에서 오는 외로움이라고만 여겼다. 아버지는 나와 내 형제들에게 어서 자식을 낳으라고 성하셨다. 당신께서 헌신적인 할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다. 난 사업에 바빠서 그 말을 진정으로 귀담아 들을 여유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1973년 7월 4일 내 동생 브라이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동생은 재치 넘치는 변호사였으며 유머 감각이 있고 머리가 빨리 돌아갔다. 난 동생이 내게 농담을 하려고 서두를 그런 식으로 꺼내는 줄로 알고 다음 말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브라이언이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로즈게일즈의 고향집에서 당신께서 태어난 침대 위에서 돌아가셨어. 장례식 담당자가 시신을 관에 넣어서 소지품과 함께 배편으로 붙였대. 내일 우리한테 도착하기로 되어 있어. 우린 장례식 준비를 해야 해. 난 말을 잃었다. 이것은 내가 예상하고 있던 일이 아니었다. 그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난 모든 걸 제쳐두고 아버지와 함께 덴마크로 갔을 것이다. 나는 호스피스 운동에 공감해온 터였다. 거기선 이렇게 주장한다. 어떤 사람도 홀로 죽어선 안 된다. 누군가 한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위로해야만 한다. 아버지가 전화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난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위로하면서 보냈을 것이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자신이 떠남을 알렸고 난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다. 슬픔과 고통과 후회가 밀려왔다. 왜 난 그곳에 아버지를 위해 있지 못했을까? 아버지는 항상 나를 위해 그곳에 계셔 주셨는데. 내가 9살 때 아버지는 날마다 빵집에서 18시간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는 새벽 5시에 그 강하고 힘센 손으로 내 등을 긁어주면서 아들아 일어날 시간이다 하고 속삭이곤 하셨다. 내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되면 아버지는 내가 배달할 신문들을 접어 자전거 바구니 안에 채워놓으셨다. 아버지의 너그러운 영혼을 회상할 때면 내 눈은 언제나 눈물로 얼룩해진다. 내가 자전거 경주대회에 출전했을 때는 매주 화요일 밤마다 위스콘신주의 케노샤로 가는 왕복 50마일 길을 함께 달려주셨다. 내가 잘 달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나를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내가 패배했을 때는 나를 붙들어주기 위해 내 곁에 계셨고 내가 승리했을 때는 행복감을 함께 나누기 위해 내 곁에 계셨다. 훗날 아버지는 내가 시카고의 21세기, 메리케이, 에큐터블 등 여러 교회에서 강연을 할 때 언제나 나와 함께 그곳에 계셔주셨다. 아버지는 늘 미소 지은 얼굴로 내 강연을 경청하시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저 애가 내 아들이라오 하고 자랑스럽게 말씀하곤 하셨다. 그 사실 때문에 내 가슴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항상 나를 위해 그곳에 계셨는데 난 아버지를 위해 그곳에 있지 않았다. 내가 감히 당신들에게 드리는 충고는 이것이다. 언제나 당신의 사랑을 사랑하는 이와 나누라는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그 성스러운 전환기에는 곁에 함께 있어주라는 것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죽음의 과정을 체험하는 것은 당신을 더 크고 더 넓은 차원의 존재로 데려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크 빅터 한센의 마지막 작별 인사라는 제목의 글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죽음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우리를 좀 무겁게 하고 나누기도 언급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부터 죽음과 이별의 이야기를 전하는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하네요. 저는 아직 부모님 모두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이 글의 주인공처럼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의 곁을 떠나간다는 사실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실 것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 또 친구들의 부모님들, 주변 지인분들 참 많은 장례식에 가봤지만 정작 우리 가족의 장례식은 생각도 해보지 않았네요. 저에게도 곧 닥칠 일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참 따뜻한 아버지를 두셨네요. 그 따뜻한 기억들로 사는 동안 아버지는 주인공의 마음에 늘 남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참 자상하게도 깨워주시던 모습, 또 함께 자전거 대회에 참석했던 모습, 또 주인공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 마지막 아버지의 전화를 마지막 작별 인사로 인지하지 못한 주인공은 잠시 힘들겠지만 아버지는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섭섭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치매에 걸린 아버지께서 창밖에서 기분 나쁘게 울고 있는 까마귀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저게 뭐냐? 라고 물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 저건 까마귀예요. 그렇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시 아버지께서 저게 뭐냐? 하고 물으십니다.
아버지, 저건 까마귀라니까요. 또다시 몇 분 뒤 아버지는 또 똑같은 질문을 하셨죠. 그리고 아들은 이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아버지!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그리고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은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에 잠겨 있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아들은 결국 흐느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나무에서 깍깍 울고 있는 까마귀를 보고 뭐냐고 물었다. 난 그 커다란 눈동자를 보며 아들아, 저건 까마귀란다. 근데 이놈이 몇 분 뒤에 또 다시 다른 까마귀를 보고는 저건 또 뭐냐고 물어본다. 난 다시 아들아, 저건 까마귀구나 하고 말해줬고, 집에 오는 길에 아들은 저건 뭐냐고 100번은 물어본 것 같다. 난 그런 아들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100번의 대답을 즐겁게 해주었다. 내일은 또 무얼 100번씩 물어보려나. 아버지는 아들이 똑같은 100번의 질문이 사랑스럽기만 한데 아들은 아버지의 똑같은 질문 딱 3번 만에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었네요. 잠시 생각해보죠. 우리는 안 그런가요? 특히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밝고 다정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시나요? 내가 살고 있는 이야기, 당신들의 손주들 이야기를 얼마나 들려드리나요? 그분들도 당신의 똑같은 질문 100번을 어김없이 답해주었을 그런 분들일 텐데 말이죠. 이 글의 마지막에 나오는 육체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옮겨가는 그 성스러운 전환기에는 곁에 함께 있어주라는 것은 우리말로 임종을 지키라는 말일 터인데 임종을 지키기 싫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임종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주어지길 바랄 뿐이겠죠. 그보다도 살아계실 때 조금 더 대화하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침부터 좀 무거울 수 있었겠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 돌아보자는 시간이니 부디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글이나 개인이 겪은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버지의 얼굴은 황달에 걸린 사람처럼 노란색이었다. 아버지는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병실에서 정맥주사관들과 모니터들에 연결되어 누워 있었다. 한때는 체격이 건장했는데 지금은 15kg이나 체중이 빠진 상태였다. 아버지의 병은 췌장암으로 최종 판명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악성이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아버지가 앞으로 석 달에서 6달까지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췌장암은 방사능 치료나 화학요법으로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별다른 희망을 걸지 않았다. 며칠 뒤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앉아있을 때 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아버지께서 겪고 계시는 고통에 대해 저 또한 깊이 느끼고 있어요. 아버지의 병은 그동안 아버지께 거리를 두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고 제가 진정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했어요. 나는 몸을 기울여 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어깨와 두 팔은 잔뜩 긴장한 채 굳어 있었다.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아버지를 진정으로 안아보고 싶어요. 그 순간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서 애정을 표시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에게 내가 껴안을 수 있도록 좀 더 앉아 있어 줄 것을 부탁했다. 나는 다시 한번 시도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앞서보다 더욱 긴장을 했다. 나는 전에 느꼈던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서 다시금 자리 잡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생각마저 들기 시작했다. 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아버지가 나에 대해 차가운 감정을 가진 채 세상을 떠나길 원한다면 그렇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지. 여러 해 동안 나는 고지식함과 완고함을 이유로 아버지를 비난하고 아버지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시해 왔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버지는 나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했다. 아버지를 껴안아 드리는 것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임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무척 힘든 일이긴 하지만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걱정하고 있는가를 표현하고 싶었다. 아버지는 항상 독일식이었고 당신의 의무에만 충실하셨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모님은 아버지에게 남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이 틀림없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토록 거리가 생긴 것에 대해 나는 늘 아버지를 비난해왔다. 그러나 지금 나는 과거의 감정을 잊고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해드리는 일에 도전하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아버지, 팔을 저에게 둘러보세요. 나는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아버지가 나에게 팔을 두를 수 있도록 몸을 숙였다. 자, 이제 한번 안아보세요. 예,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번 껴안아보세요. 아, 잘하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나는 아버지에게 최초로 껴안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껴안아주는 순간 어떤 굉장한 일이 일어났다. 저는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해요 하는 감정이 내 안에서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우리는 늘 차갑고 형식적인 악수를 주고받으며 잘 지내시죠? 그래, 너도 잘 지내지? 하고 인사를 나누곤 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순간적으로 강한 친밀감 같은 것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을 충분히 느끼기도 전에 아직도 어떤 무언가가 아버지의 상체를 긴장되게 만들었고 이내 우리의 포옹은 어색하고 낯선 것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가 그 긴장된 자세를 버리는 데는 그로부터 몇 달이 걸렸다. 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매번 포옹을 시도했다. 그러자 아버지도 차츰 자신의 감정을 실어 두 팔로 나를 껴안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점점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수없이 아버지를 껴안는 시도를 한 끝에 마침내 아버지가 먼저 나를 껴안기 시작했다. 나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었다. 결국 아버지는 평생에 걸친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다. 물론 거기에는 시간이 걸렸다. 나는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음을 알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더 애정과 염려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번째의 포옹이 있은 다음에 아버지는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널 사랑한다. 그것은 내가 기억하기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최초의 애정 표현이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의학 박사인 해럴드 H. 블룸필드의 200번째 포옹이라는 글로 아침을 열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하시나요? 혹여 아예 잊고 사는 건 아니시겠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사랑 표현은 또 어색하고 간지럽고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사랑은 표현을 안 하면 잊혀지게 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뭐든지 복습하고 되뇌이지 않는 것들은 언젠가 잊어버리게 되죠. 내 어릴 적에 마치 생명과도 같았던 나의 장난감도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게 되고요. 내 인생 마지막 사랑이라 생각했던 대학 시절의 여자친구 이름도 가물가물해지는 게 사랑입니다. 가족간이라고 안 그럴 거라 믿으면 오산입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을 거야.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난 느낄 수가 있어. 이런 건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신뢰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할수록 커져가고 표현할 때마다 감동적인 이상한 감정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랑 표현을 많이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주고 또 자주 안아주고 또 중요한 것은 자녀가 보는 데서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시작은 어색하겠죠. 하지만 한 번이 어려운 거지 그것이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안 하는 게 불편한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가 사랑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 표현을 많이 겪은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집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저희 집에 사랑하는 꼬맹이에게 저와 저희 와이프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주 자주 하는데요. 그랬더니 어느 날 유치원에서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인이는 저희 유치원에서 사랑의 제인이라고 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장님께도 선생님께도 친구들에게도 수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가 해준 사랑 표현과 똑같더라고요. 저희는 늘 딸에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줘서 사랑해. 오늘 엄마 아빠와 저녁밥 맛있게 먹어줘서 사랑해. 오늘 입은 청바지가 너무 잘 어울려서 사랑해. 뭐 이런 식이죠. 했더니 제인이가 유치원에서 또 태권도 학원에서 하는 사랑의 표현이 똑같았어요. 원장님, 오늘도 예쁘게 인사해 주셔서 사랑해요. 선생님, 오늘도 맛있는 간식 챙겨주셔서 사랑해요. 사모님 멋있어서 사랑해요. 제인이가 다가와 할 말이 있다고 하고 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해줄 때면 어른인 선생님들도 관장님들도 너무 감동을 느낀다고 전해주셨어요. 사랑 표현을 못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해 하긴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두 번. 사랑은 표현이고 표현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은 노력해야 만들어지는 법이죠. 자, 오늘부터 사랑 표현을 시작해보는 첫날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좋은 글이나 개인이 겪은 감동적인 사연들을 보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보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옆집에 사는 데이빗은 5살과 7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하루는 그가 앞마당에서 7살 먹은 아들 켈리에게 잔디 깎는 기계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잔디밭 끝에 이르러 어떻게 기계를 돌려 세우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아내 잔이 뭔가 물으려 그를 소리쳐 불렀다. 데이빗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이에 어린 켈리는 잔디 깎는 기계를 몰고 잔디밭 옆에 있는 화단으로 곧장 질주해버렸다. 그 결과 화단에는 50cm짜리 폭으로 시원하게 길이 나버렸다. 고개를 돌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데이빗은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 데이빗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그 화단을 가꾸었으며 그로 인해 이웃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는 터였다. 그가 아들을 향해 소리를 내지르려는 순간 재빨리 그의 아내 잔이 달려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잊지 말아요. 우린 꽃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잔의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사항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아이들의 자존심은 그들이 부수거나 망가뜨린 그 어떤 물건보다도 중요하다. 야구공에 박살난 유리창, 또 부주위에 쓰러진 램프, 부엌 바닥에 떨어진 접시 등은 이미 깨진 것이다. 꽃들도 이미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아이들의 정신까지 파괴하고 그들의 생동감마저 죽여서야 되겠는가. 몇 주 전 나는 스포티하게 입을 옷을 사러 갔다가 가게 주인인 마크 마이클과 함께 아이들 키우는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일전에 아내와 7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저녁 외식을 하러 갔었다고 했다. 그런데 딸이 식탁에서 물컵으로 엎질렀다. 식탁을 닦고 나서도 부모가 전혀 나무라지 않자 딸은 부모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엄마 아빠가 다른 부모들처럼 하지 않아서 정말 고마워요. 내 친구 부모들은 되게 큰 소리를 지르고 주의하라고 설교를 늘어놓거든요. 저한테 그렇게 안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다른 친구 가족과 식사를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5살짜리 그 집 아들이 우유잔을 엎질렀다. 그 부모가 즉각적으로 아이에게 주의를 주려고 하는 순간 난 일부러 내 물컵을 엎질렀다. 내가 48살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자꾸만 컵을 쓰러뜨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집 아들은 내 의도를 눈치채고 내게 감사의 윙크를 보냈다.
우리가 아직도 삶을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잊기란 얼마나 쉬운가. 최근에 나는 스티븐 글렌으로부터 어느 유명한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과학자는 매우 중요하고 아주 획기적인 의학 발견을 많이 이룬 사람이었다.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기자로부터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해달라는 질문을 받았다. 어떤 것이 그를 그렇게 특별한 인간으로 만들었을까? 이 질문에 그는 자신이 4살이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나눈 경험을 예로 들었다. 어느 날 그는 냉장고에서 우유병을 꺼내다가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미끄러운 우유병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주방 바닥 전체를 흰 우유 바다로 만들었다. 주방으로 들어온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고함을 치고 훈계를 늘어놓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다. 로버트, 도대체 무슨 걸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니? 이런 엄청난 우유 바다는 처음 보는구나. 어쨌든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 내 마음대로 우유를 갖고 놀아보렴. 그런 다음 함께 닦아내자꾸나. 실제로 그는 엄마의 말대로 바닥에 쏟아진 우유를 갖고 장난을 치며 놀았다. 몇 분 뒤 어머니가 말했다. 로버트, 이렇게 어질러 놓은 다음에는 반드시 깨끗이 치우고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겠지? 그런데 어떤 식으로 치우면 좋을까? 스펀지를 쓸까? 아니면 수건이나 막대걸레를 써서 치울까? 어느 게 좋겠니? 그는 스펀지를 선택했고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엎질러진 우유를 닦아냈다. 그런 다음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잘 들어보렴. 넌 작은 손으로 이 큰 우유병을 드는 실험에서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 뒤뜰로 가서 병에다 물을 채운 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까? 병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걸 옮길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찾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 결과 어린 소녀는 두 손으로 병의 주둥이를 잡으면 그걸 떨어뜨리지 않고 옮길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얼마나 훌륭한 교육 방법인가. 이 유명한 과학자는 이 일을 통해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다고 말했다. 그 대신 실수가 어떤 새로운 걸 배우는 기회임을 그는 깨달았다. 과학 실험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어떤 실험이 제대로 성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어떤 가치 있는 것을 배우기 마련이다. 모든 부모가 로버트의 어머님처럼 아이를 키운다면 굉장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관계에서 이런 자세를 적용시킨 한 예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몇 해 전 라디오 방송에서 폴 하비가 들려준 얘기다. 한 젊은 여성이 직장일을 마치고 집으로 차를 몰고 가던 도중에 다른 차에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녀의 차도 앞범퍼가 크게 부서졌다. 그녀가 운전하던 차는 출고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새 차였기 때문에 그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실수를 도대체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한단 말인가. 상대편 차의 운전사는 그녀의 사정을 딱하게 여기긴 했지만 사건 처리를 위해 서로의 운전면허 번호와 자동차 등록증 번호를 교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젊은 여성은 등록증을 꺼내기 위해 차 안에 있는 커다란 갈색 봉투를 열었다. 그때 종이 쪽지 하나가 봉투에서 떨어졌다. 그 쪽지에는 남성의 큼지막한 필체로 다음과 같이 써 있었다. 사고가 날 경우 이것을 잊지 말아요, 여보. 내가 사랑하는 건 차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걸. 우리의 아이들의 정신은 어떤 물질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길 것이며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화단보다도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어날 것이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잭 캔필드의 우리는 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고 있다 라는 글을 나눠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께서는 느끼는 바가 더 크실 것 같은데요. 글로 봐서는 참 좋은 부모인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저렇게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활동량이라는 게 엄청난 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거기다 세상 궁금한 것도 많고 다 자기가 직접 해보고 싶고 욕심도 많고 뭐 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 글의 부모님들처럼 우와 어마어마한 작품을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 우아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할 경우는 정말 힘들다고 봐야 하죠. 물론 있겠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 미래의 창의력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우유잔을 떨어뜨려 우유잔이 깨지면 우유 걱정부터 하시나요? 유리잔부터 아깝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의 발이 베이지는 않았는지 걱정부터 하는 우리입니다. 자, 우리가 위에 글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뭔가 사고가 터졌을 때 일단 화를 내지는 맙시다. 우리도 놀란 마음에 화를 내는 거지만 바짝 긴장한 아이들은 우리가 화를 낸다면 더 크게 놀랄 거고 마음의 상처가 크게 될 테니까요. 두 번째로는 사고가 있었던 날 저녁 잠자리 들기 전쯤 아이도 우리도 마음의 진정이 된 후에 아이에게 얘기해 주기로 하죠. 오늘 너의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빠도 엄마도 실수를 한다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 보자고. 왜냐하면 그 실수로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 자, 이제 아무런 염려 말고 푹 자렴. 아빠 엄마는 널 사랑한단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좋은 글이나 개인이 겪은 감동적인 사연을 보내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